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백정원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일본 정부가 내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가장 값싸고 손쉬운 방법을 택한 건데요. 일본 정부는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오염수를 희석했다면서 오염수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각해 알프스 처리수로 명칭을 고쳐 부르고 있지만 용어만 희석됐을 뿐 안정성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염수가 얼마나 오염된 상태인지, 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관련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제사회의 반발 여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를 비롯한 국제환경단체들은 일본에 반대 서한을 보냈고, 일본 내부에서도 어민들을 중심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일본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을 강행하기로 했죠. 올림픽 개최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유증을 극복하겠다는 이미지를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의도인데요. 자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나라의 안전마저 값싸고 손쉽게 치워버린 일본 정부가 과연 세계인의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정부는 오늘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열고 장관 책임 제도와 백신 수급 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전략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야간 영업 규제를 부분 완화하는 방식의 독자 방역 지침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당 쇄신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일부 초선 의원들이 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조국 사태를 거론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초선 의원으로 자성의 목소리를 낸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시사에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프로그램 홍보하고 청취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이벤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이 순간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 오는 밤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신가요? 비가 내리는 날 생각나는 사람, 떠오르는 음식 뭐든 좋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주신 분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커피와 케이크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자 말머리에 저희 프로그램명을 적어주시면 당첨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 나왔는지 좀 궁금한데요. 몇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7명이었는데요.
일단 엿새 만에 600명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역시나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새는 좀 계속해서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일별로 비교하기보다는 네. 전주에 같은 요일을 비교하는 게 좀 더 추세를 보기에 그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확진자 숫자를 계속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지만 월화, 그러니까 주말 지나고 난 다음에 월화까지는 조금 숫자가 적었다가 수요일부터 숫자가 확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월요일, 수요일 뭐 이렇게 와서 하는데 네. 월요일에 항상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수요일은 다시 실망하고 네, 600명 이게 계속 넘어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마음에 안 좋고요. 네. 그런데 아무튼 전주와 그 직전주 월요일만 비교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지난달 29일에 384명이었고 지난주 월요일 5일 날은 473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587명이니까 계속해서 확산세는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이 중에 이제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560명이어서 국내에서 계속해서 이제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수도권 확진자가 총 345명, 전체의 61.5%를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도 신규 감염이 계속됐어요. 그렇습니다. 서울 광진구 실내 체육시설 사례 지난 9일 날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12명이 이제 확진이 됐고요.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도 뭐 대학교, 그다음에 뭐 과외하는 곳, 그다음에 회사 뭐 이런 데서 계속해서 이제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울산 울주군의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도 23명의 이제 감염자가 나왔고 또 경남 창원시의 다단계 업체 여기에서도 1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집단 발병 사례, 이 부산 유흥주점과 관련돼서 확진자가 11명 더 늘어서 누적 392명까지 지금 불어난 상태이고요. 충남 당진시 교회 사례에는 4명이 또 추가 확진돼서 총 54명이 양성 판정 받았습니다.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이 지금 학교로 번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성남시 분당구의 한 초등학교 사례인데요. 지난 9일에 1학년을 맡은 교사 모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제와 어제 각각 8명과 4명이 이제 추가 확진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바로 이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의 아이들이어서 상당히 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교사 모 씨는 지난 2일 날 지인과 함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노래방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이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설치가 됐고 학교 학생과 교사 1,355명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를 이제 진행을 쭉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리고 학교는 등교 수업을 중단을 했고 인근 학원들도 강의를 지금 연기한 상황이고 인접해 있는 다른 학교들도 단축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노래방은 지난 6일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이용자 1명이 확진된 뒤에 이 이후에 노래방 업주와 이용자, 도우미 등 모두 39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여러 노래방을 이제 드나드는 도우미가 아무래도 좀 확진의 어떤 이 감염의 연결고리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학부모들이 학교에 항의하는 사태가 또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좀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교사 입장에서는 몸에 이상도 크게 없었고 방역 당국의 통보도 없는 과정에서 이틀 출근을 한 것이었는데 결국 확진된 것은 이제 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도 확진자의 접촉 장세가 노래방으로 확인된 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상생 방역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추진하겠다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이제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유흥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령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이제 밤 10시로 일률적으로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걸 업종별로 차등화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이렇게는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홀덤펍하고 그다음에 그 외 주점은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리고 식당 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콜라텍도 오후 10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영업을 좀 차등화해서 허용을 한다. 이런 내용이 핵심인데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가 이제 검토하고 있는 이 업계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이제 보낸 이 각 협회에 보낸 공문에 이제 나오는 일례이고 실제로 이제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방역 당국하고 다시 이제 협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을 결국은 규제를 이 방역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걸 네. 통해서 민생과 뭐 방역을 둘 다 잡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이제 확산세인 것이고 사실상 4차 유행에 지금 접어들었다. 이 전문가들의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더불어서 또
정부가 수도권과 부산시에 대해서 오늘은 또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 정지 방침을 결정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의 지금 이러한 어떤 방향은 이것과 반대되는 방향이고 오히려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국면에서는 또 다른 감염의 고리가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는 그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확진자가 최근에 급증하면서 서울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에 대해서 영업 금지 조치를 내려서 오늘부터 실제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지금 금지 조치 내린 것을 풀고 그리고 영업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일종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방역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이 부분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과 협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원론대로 하면 이렇게 중앙 정부가 이 방역 당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역 조치와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어떤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거나 이런 거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지자체도 이런 걸 할 때 이 방역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상 합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방역 당국은 그러한 과정을 좀 거쳐서 좀 방역 당국이 통제하는 형태로 서울시의 방역 대책도 좀 작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도 일단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바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방역 당국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건데요. 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방향이 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이 시점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좀 어떤 이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좀 확진자 숫자가 안정돼 있고 상황이 좀 좋다고 하면은 좀 오세훈 시장의 조치가 조금 더 정부하고 협조를 할 때 여지가 좀 있을 상황인데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반대로 가는 거니까 그 부분이 과연 협조가 잘 되겠느냐, 조율이 잘 되겠느냐 이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지금 자가진단 키트 도입 문제도 역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이 이 서울형 상생 방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설명을 상당히 길게 했는데요. 이 자가진단 키트는 10분에서 한 30분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인데 미국, 영국, 독일 등이 사용 중이고 국내 일부 기업은 이미 키트를 개발해서 수출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이 자가진단 키트 사용 승인을 이제 빨리 해주면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이제 서울형 상생 방역에 좀 어떤 수단으로 쓰겠다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노래 연습장에 이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을 해서 입장 전에 이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 이제 이 입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혹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옮겨서 이제 진단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의료계에서는 이 자가진단 키트의 정확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 자가진단 키트가 결국 이제 이 키트의 검사 원리가 신속 항원 검사인 것인데 이 신속 항원 검사의 경우에는 가짜 음성이 나올 확률이 높다. 즉 민감도가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지금도 신속 항원 검사는 PCR 검사의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그렇게 쓰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또 자가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체 채취도 본인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검체 채취 과정에서도 또 이런 좀 검사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또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자가 진단 키트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실제로 확진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건 이제 의문으로 남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이게 민감도가 떨어지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가 진단 키트로 여러 번 검사를 해서 그거를 이제 반복 시행을 해서 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자체는 또 맞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래 연습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결과가 나오기까지 뭐 2-30분이 걸린다고 하는데 네. 거기서 이거를 자가진단을 이 키트로 막 3번, 4번씩 한다는 것이 이게 상상 가능한 실효적인 일일까는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키트를 지금 이제 어쨌든 쓰게 되면 서울시가 이 키트의 비용은 또 지원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네. 지금 개당 5,000원으로 지금 가격을 잡고 있는데 사실 이게 개당 5,000원일지는 장담 못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몇 차례씩 1인당 몇 개씩 만약에 자가진단 키트를 쓴다고 할 때 그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도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의료계 지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의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전문가 의견을 좀
더 충실히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도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난감하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사실은 정부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개편을 논의하고 추진해 왔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고 추진하는 것과 완전히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네. 자율과 책임에 좀 더 이제 좀 무게를 두고 우리가 네.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즉 지금의 여러 가지로 자영업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 업종과 그다음에 사업장별로 실태 조사를 해서 이 실태에 맞는 방식으로 방역을 하겠다라고 지금 논의를 해왔고 어느 정도 상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왜 적용을 못 하고 있는가 하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네. 방역 당국이 예를 들어 확진자가 200명대 아래로 내려가야 이렇게 어떤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렇지 네. 않으면 중간에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사각지대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 하고 있는 건데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자가진단 키트도 사실은 정부가 도입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입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검토는 시작을 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가진단 키트를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즉 PCR 검사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 네. 보조적으로 써야 되는데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조적으로 쓸 것이냐, 이걸 지금 논의하는 단계인데 오세훈 시장은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방식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문가들은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정부의 방침과 또 오세훈 시장이 이러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방역이 지금 막 뒤섞여서 사실 뭐가 옳고 그르냐 이 논쟁이 벌어질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해설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아니 뭐 조금 이제 그 민감도가 떨어진다고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에서 연구한 걸 보면 민감도가 한 20% 그러니까 PCR 검사에 비해서 한 20% 수준밖에 안 된다. 이 얘기는 한 10명 중에 8명은 잘못 판정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내일 또 국무회의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첫 화상 그 회의를 같이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이런 입장 차이가 좀 조율되고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같이 얘기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관련 주요 지표가 지금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이게 좀 걱정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확산세 이미 굉장히 분명해 보이는 게 문제인데 지금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국 1.12입니다. 1보다 높으면은 우리가 확산세다 이렇게 보는데 1.12이고 전주보다 0.05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문제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난 1주 동안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도 579.3명이다. 그래서 직전 1주보다 102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 지난 1주 동안 신규 환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인 41.3%가 앞선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감염된 것으로 분석이 돼서 일상에서의 계속되는 이어지는 감염의 고리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가장 우려되는 게 감염 경로 알 수 없음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 지난 1주 동안 이 비율이 28.2%로 나타났거든요. 이것은 지금까지 방역당국이 또 역학조사가 파악하지 못한 감염원이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역학조사가 지금이 확진자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같이 보여주고 있어서 네. 지금 방역에 부담이 될 정도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9시 잠정 집계치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464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어제와 비교를 하면 46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00명대의 좀 초반 또는 만약에 집단 감염의 숫자가 더 늘어난다거나 한다면 중후반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수도권이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전체의 67%, 비수도권이 33%여서 이 비율 자체는 또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숫자가 줄기는 했지만 또 주중 평일보다 검사 이 숫자가 줄어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 결과도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그 접종이 중단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오늘 다시 접종이 시작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30세 미만에 대해서 지금 접종 대상을 제외한 형태로 지금 특수교육 종사자와 장애아 보육 교직원, 장애인, 노숙인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서
접종을 이제 재개한 그런 상황인 건데요. 그리고 이제 접종을 일시 보류했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중 60세 미만 접종 이렇게 재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30세 미만을 제외한 것은 이 혈전증 유발 위험보다 접종 이득이 크지 않다. 이런 판단에서 이제 제외를 한 그런 상황인 것인데 이렇게 됨으로써 보다 이제 많은 종류의 다양한 백신을 또 확보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우리 정부로서는 커지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래 예정됐던 백신들 좀 더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지금 수급이 좀 불안정해서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화이자하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만 있는데 나머지 백신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어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이 되고 상반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 부자재도 확보를 했다. 그러면 6월부터 완제품이 출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3분기까지 2천만 회분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 공급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지금 주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검사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고 선제 검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라고도 주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목욕장, 어린이집, 유흥시설 종사자 대상의 선제 검사를 유흥지역 중심의 주기적 선제 검사로 확대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표본 검사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유증상자의 적극 검사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 그리고 안내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 이런 방침들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지금 상당히 고민인데 이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 특히 남아공 바이러스의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 예방 효과가 이제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게 걱정인 상황인데 지금까지 국내 변이 바이러스가 총 379건이 확인됐는데 영국 변이가 324건, 남아공 변이가 46건, 브라질 변이가 9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려를 이제 일단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해외 입국자 중에 격리 면제자에 대한 요건 심사를 강화한다든지 또 입국 후에 5, 7일 차에 모두 PCR 검사를 하게 한다든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고위험국에 대해서 격리 강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이제 대책을 세웠고요. 또 합동 강력 점검단을 꾸려서 유흥시설 등의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직접 점검하겠다 이렇게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이 이루어진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노바백스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기술 이전 방식으로 국내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미국의 수출 규제 행정명령하고 원자재 수급 불균형 때문에 이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분의 원 부자재 공급 차질 상황이 발생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이전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 자체는 이미 이제 협의가 된 것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동안 국내 생산이 지연돼 왔는데요. 일단 오늘 밝힌 바는 이러한 문제는 일단 해결했다. 이런 내용이어서 3분기부터는 안정적으로 이 생산된 백신을 우리가 확보해서 당장 이제 쓸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파이자, 그다음에 얀센, 모더나 등의 백신 공급 대표자들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릴레이 면담을 통해서 백신 추가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협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백신 개발 상황도 공개가 됐는데요. 국내 기업 5곳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을 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임상 3상 착수를 목표로 이제 진행 중이다. 이런 사실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국산 백신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앞서 서울시가 독자적인 방역 지침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정부와 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지금 지나치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높다. 이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이 높아진 공시가격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협의를 하려면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을 해서 이 공시가격을 사실상 동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바가 있어서 이걸 지키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과 국민의힘 지도부도 일종의 공시가 인상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협의를 위해서 국민의힘을 찾아서 일종의 좀 SOS를 쳤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 원내대표가 좀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도 오늘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 과정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자기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 원희룡 제주도지사하고 조은희 서울 이제 서초구청장도 지난 5일에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 그리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결정권의 지방자치단체의 이양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서 뭔가 국민의힘이 다 이제 이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유사한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일단 이제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이런 시각을 이제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홍영표 의원이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강남 집값이 기준인데 이렇게 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로 인해서 강남 집값이 흔들릴까봐 이제 우려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신동근 의원의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 실수요자 중심 개편 정책이 이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 추세를 뒤집을까봐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된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한마디 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시사에 대해서 이러한 독선과 엄포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을 생각하기도 싫다고 했던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서울 집값을 자극하는 결과를 야기할까 우려된다. 지난 재임 시의 과오를 되새기면서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혹시 정부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국토부 관계자의 이제 설명이 좀 있었는데요. 이 공시가격을 지금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는 과정인데 이걸 동결하자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시세 왜곡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이 문제라고 한다면 서울시가 권한해 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는 재산세를 조정을 하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4월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청와대 인적 쇄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개각설도 그래서 나왔는데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내정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평론가 출신이고 그리고 의원도 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라디오 진행자도 했는데 네. 여러모로 남매 같지 않은 일이 이렇게 또 벌어졌네요. 네. 갑자기 목소리 톤이 달라지는데요. 소식 전해주세요. 네, SBS 라디오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오늘 진행자가 바뀌어서 놀랐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아무튼 이번 주에 SBS 라디오를 벌써 그만뒀어요. 진행하던 것을. 휴가를 갔고 휴가를 간 걸로 그래요? 처리가 됐고 네네. 대타 진행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청와대는 정무수석 포함 참모진 교체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순차적으로 좀 교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후임 청와대 정무수석에는 이제 최재성 정무수석이 이제 책임을 지고 그만둔다고 했으니까 이철희 전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바 있었는데요. 이철희 전 의원은 지난 총선 앞두고 의원 생활하면서 많이 지쳤고 정치가 한심한 꼴 때문에 좀 부끄럽다라면서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방송 활동을 이제 해왔습니다. 이렇게 좀 이철희 전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기용하는 방안을 시작으로 해서 이미 사의를 밝힌 법무비서관을 비롯해서 비서관들에 대한 교체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청와대뿐만 아니라 개각도 이제 단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일단 좀 직을 내려놓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예. 그리고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국토부 산자부 장관 등도 개각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지금 후임 총리가 자꾸 하마평에 오르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후임 총리 이름이 굉장히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또 이게 언론 보도가 날마다 또 달라지고 있어서 이게 논의가 업데이트되는 걸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뭐 그냥 취재의 어떤 결과물인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무튼 이 정세균 총리의 후임으로는 일단 5선 의원 출신의 이미경 전 의원, 4선의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다음에 김영주 전 한국무역협회장 등등이 복수 후보로 인사 검증 중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에 민주당이 뭐 당 쇄신 방안을 두고 이제 또 당 내부의 논란이 또 이어지기도 하고 있는데 지난주 초선 의원들이 일종의 이제 뭐 입장문이지만 반성문을 썼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오늘 재선 의원들도 입장을 같이 하는 반성문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재선 의원들은 오늘 선거 참패로 인한 당의 쇄신과 관련해서 2030을 비롯한 초선 의원들의 반성에 적극 공감하고 우리와 다른 생각을 경청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정부 여당이 오만하고 위선적이며 무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쇄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강력한 하나로 목소리로 만들어가는데 재선 의원들이 중심이 되겠다라면서 이 청년과 소통하지 못하고 성인지 감성이 부족했던 점 이런 것들을 반성한다고 했고요. 보수 논객은 물론 교수와 전문가 그리고 2030 청년들의 의견을 겸손한 태도로 듣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초선 의원들의 입장문에 포함되어 있던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한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재선 의원들은 별도로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초선 의원들 입장문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입장문 같이 그러니까 발표했던 의원이죠.
민주당 초선 장철민 의원과 잠시 뒤 이어지는 인터뷰 시간에 제가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공천 얘기도 좀 해보죠. 2파전으로 치러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3파전을 많이 예상을 했는데요. 당초 출마가 예상됐던 안규백 의원이 오늘 입장문을 내고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호중 의원하고 박완주 의원이 경선 후보로 등록을 오늘 했고요. 공식 출마를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일단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는 내일 13일과 15일 두 차례 토론을 거쳐서 16일에 의원들의 투표로 확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언론 보도로 뭐 나오는 내용이지만 친문과 비문 대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친문 비문이라 불러야 할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류 비주류 대결 구도는 이제 맞는 것 같은데요. 네네. 윤호중 의원이 이제 주류에 좀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호중 의원의 경우에는 뭐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고 뭐 민주당 정책위원장, 사무총장 그리고 최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다양한 당직을 거친 이런 인사이죠. 박완주 의원의 경우에는 이 김근태 계열이라고 하는 민주평화국민연대 민평령 출신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그다음에 86세대 운동권 인사들과 가깝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는데요. 그리고 당내 더 좋은 미래라는 이 단체 소속이기도 해서 좀 범진보 세력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 뭐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석 대변인과 원내수석 부대표 등의 경험을 통해서 상당히 좀 경험을 많이 쌓았다 이런 평가인데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고 좀 입장을 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주류 비주류의 어떤 구도가 좀 보이는 게 일단은 윤호중 의원의 경우에는 이 총선 후 1년이 지난 지금에 이렇게 선거에서 패배한 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라면서 뭐 입법 청문회 활성화라든지 상임위별로 부채 척결 특별소위 구성이라든지 당정청 협력 체계 구축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는데요. 앞서 언급드린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재보선 참패위와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1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정도로 말을 아끼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또 윤호중 의원을 겨냥해서 이 주류 후보는 이번 선거에 책임이 있는 주류에서는 후보를 내지 마라 뭐 강내에 이런 요구가 좀 있었는데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뭐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일조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모두의 이제 책임인 것이지 특정 정파의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반론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박완주 의원의 경우에는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이제 민주당을 혼내려는 선거였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게 민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 공약으로 원구성 문제 해결, 그다음에 코로나19 특위를 통한 상생연대 3법 논의, 개혁 입법, 뭐 당원 당규 재개정, 정책의원총회 정례화 뭐 이런 것들을 내걸었고 특히 국회의원 개개인 목소리 포 이런 것도 얘기를 해서 뭔가 다른 목소리들을 이제 당내에서 나오게 하겠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보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나고 서로 좀 뭐 설왕설래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제 선거 끝나고 안철수 대표가 합당하자고 했는데 합당을 하자는 얘기만 하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지는 좀 공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지금 국민의당에게 합당 의견을 뭐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좀 국민의당에 이 합당과 관련된 의견이 전달이 되면 다시 우리 쪽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겠다라는 게 주영 원내대표의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을 좀 국민의당에 넘기는 이런 모습인데 반면 국민의당은 당원과의 소통이 먼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당부터 시작을 해서 당원들 의사를 묻는 절차를 오늘부터 진행했다라는 게 안철수 대표의 설명이었고요. 국민의힘도 지금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국민의힘도 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면서 국민의힘이 14일까지 국민의당의 입장을 기다린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때까지 통일되는 의견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네. 서로 간에 먼저 입장을 정리해서 가져와라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퇴임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연이어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른바 야권 통합론에 대해서 야권이라는 건 실체가 없다. 대통합 같은 거는 말하지 마라. 국민의힘은 바깥을 기웃거리지 말고 내부 단속을 해서 자생력을 갖는 정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서 여전히 변함없이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합당해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욕심이 보인다. 단일화도 억지로 한 것이다. 3자 대결로 해도 우리가 국민의힘이 이겼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본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면서도 조언해 줄 수는 있는데 뭐 달리 도와줄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은 아무 관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국민의힘 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국민의힘 중진들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인터뷰를 연이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국민의당 쪽이 일단은 제일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좀 평가를 그렇게 좋게 한 것 같지 않거든요. 발언으로 볼 때 국민의힘 안에서도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중진들 목소리가 이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조혜진 의원,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런 분들이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만의 승리가 아니다. 안철수 대표 등 중도 세력이 큰 힘이 됐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설마 그렇게 얘기했겠느냐. 이번 선거는 이제 야권의 승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최고위원 그 뭐 오른팔 정도 된다고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면 되는데 구영모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범죄자다, 건방지다라는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하면서 범죄자이다. 과거에 이제 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이제 확정됐던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범죄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또 비난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또 나서서 통합하겠다는 당의 비대위원장이 물러나자마자 범죄자까지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과하지 않으면 더 크게 문제 삼을 것이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게 좀 서운하다는 메시지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역할이 컸는데 당권을 잡기 위해서 당대표 선거에 자꾸 나오려고 누가 하고 붙잡지도 않고 뭐 그런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 국민의힘 안에 지금 당권 주자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권 주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 중진들이고 그 중진들이 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적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의사 표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선거에 승리한 것은 지금 얘기대로 하면은 안철수 대표의 도움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에 당권만 노리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선거 승리는 어떻게 한 것이냐. 네, 그것은 평론가 제가 해석하기는 나 김종인의 공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계속 생각을 해본다면 안철수 대표로는 향후에 대선에 대응하기 범보수 정치가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걸 계속 모색하려고 하는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좀 어깃장을 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김종인의 대안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을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 태울 수 있는 형태로 뭔가 상황을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뭐 평론가의 해석이고 뚜껑은 나중에 열어봐야 알겠죠. 네. 뭐 지금 조영당 당대표 권한대행 정진석 의원 뭐 지금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는 중진급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건 어떻게 또 정리가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앞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이벤트 하는 거 소식 알려드렸죠.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 오는 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저희가 여쭤봤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1003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김성환의 시사야 비 올 때는 커피 향이 너무 좋아서 창문 열고 빗소리 들으며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시사야를 들으며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라면이 땡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라면이 땡기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밤에는 커피와 라면은 조금 자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6718님. 비 오는 날은 배추전에 막걸리죠. 대학 시절 만난 그 친구와 옛날 주막집에서 비 오는 날 배추전에 막걸리를 마시며 사랑의 속삭임을 나눈 추억이 떠오르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4458님. 다 지금 김성환의 시사에 이렇게 달아주셨는데요. 말머리를 비 오는 날 저녁 아직 택배 배송 중입니다. 비야 그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지금 이 시간에도 택배 배송하시느라고 힘든 택배 기사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오늘 뉴스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에 당 혁신안을 두고
당 내부 갈등이 일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20, 30대 초선 의원 5명이 조국 사태 대응과 검찰개혁 드라이브 등을 언급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이들을 이른바 초선 5적으로 규정하고 문자와 전화 세례를 보내면서 항의했다고 하는데요. 이 초선 의원 5인방 가운데 한 분인 민주당 장철민 의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철민입니다. 네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수화기를 조금 가까이 해주실 수 있으겠어요? 네네, 저는 완전히 붙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일단 입장문 발표하셨잖아요. 네네. 항의 전화 문자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뭐 지금도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게 어느 정도예요? 네, 정도를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계시다. 예, 의원님. 예, 처음 연결할 때 자꾸 저희한테 지금 청취자분들이 좀 불편하실 만큼 잡음이 자꾸 들려가지고요. 저희가 전화를 잠시 끊으시면 다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일단 전화 연결 다시 해서 깨끗한 소리로 좀 인터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지금 초선 의원들 특히 이제 2030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초선 의원들이 입장문 발표한 걸 두고 지금 당 지지자들 가운데 특히 이제 이른바 강성 지지자라고 불리는 지지층에서 상당히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요. 네, 의원님. 네네. 네네, 괜찮습니다 이제. 네네. 지금 어느 정도 항의를 받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여쭙다가 지금 전화가 잠시 이제 고르지 않아가지고 전화 상태가 끊었다 다시 연결했는데요. 한 4,000통, 5,000통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과장된 겁니까? 진짜입니까? 그거보다는 많이 보내시기는 하는데, 그래요? 근데 저희는 얼마나 저희가 많이 항의를 받고 있나가 주목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에게 의견 표명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어떤 의미로 이 반성의 입장들을 냈는지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이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초선 의원 50명 정도가 같이 입장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80명 가운데 정도 50명 정도가 입장문에 참여했고 또 지금 별도로 2030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초선 의원들이 따로 입장문을 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5명의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따로 입장문을 낸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저희가 입장문을 논의하던 중에 저희만 따로 작성을 했던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 선거 이전부터 아무래도 좀 젊고 원래부터 좀 가깝다 보니 우리 당의 변화나 우리 스스로 이 반성의 지점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나누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거 결과를 보면서 저희가 정말로 이제 큰 이 반성들이 들어서 저희가 이 초선 의원 전체가 같이 논의하기 이전에 저희의 좀 정직한 반성 그리고 특히나 이 청년들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바라보는 반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조금 작성을 했었고요. 네. 이제 나중에 조선 의원 전체가 입장문을 만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입장문 낸 걸 보면 네네. 당원 당규를 무리하게 고치면서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후보 공천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언급도 나와요. 그거는 이제 전체 전체 의원들이 50명 정도 네. 같이 참여했던 입장문을 보면 근데 그 입장문 내용에 같이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후보를 냈느냐 내지 않느냐 이 여부보다 당원 당규를 고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민주적인 소통이 필요했다. 아마 당내 소통이 충분하게 많이 있었으면 이 후보를 낸다고 하더라도 좀 더 통렬하게 반성하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거나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국민적인 사과를 한다거나. 근데 이제 그런 충분한 소통이 부족한 채로 저희가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민주적인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나가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에 사실 저희 5명은 더 고민이 깊긴 했었습니다. 근데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추미애 윤석열 갈등 그리고 이른바 조국 사태 이 언급한 부분이 많은 뭐 언론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 반성문의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은 저희 자신들 그리고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만과 게으름, 이 용기 없음을 반성을 해야 된다. 이제 그래야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했었는데요. 특히 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 자신들의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검찰 개혁은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과제이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이 교육 기회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불평등 구조에 대한 많은 박탈감, 뭐 분노 이런 이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청년 의원들이 그런 어떤 청년들의 박탈감들을 같이 공감하고 그런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런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하지 못했구나라는 어떤 스스로의 게으름에 대한 반성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우리 당이 민주당이 그 검찰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조국 장관을 뭐 하나의 상징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 당이 해야 될 일은 굉장히 게으르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저희가 저희끼리 토론하면서는 이 특수부의 그 기득권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어떤 우리 민주당이 그런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말 대한민국을 좀먹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설명하고 그것들을 입법해 나가는 과정들을 충분히 보여줬다면 우리 검찰 개혁도 충분히 그 성과를 내고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도 이 검찰에 좀 무자비한 어떤 검찰력 행사를 당하는 일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조국 책임론이라고 간단하게들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조국 상황이 갖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책임론, 어떤 우리 민주당의 책임론에 대해서 사실은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게 되었고요. 당 중진인 정청래 의원은 조국 검찰 개혁이 문제였다면 지난해 총선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겠느냐 이러면서 좀 초선 5인방의 성명 입장 내용에 대한 이제 우회적으로 좀 비판을 했다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총선 승리, 재보궐 패배 같은 이 선거의 승패 여부가 한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말 주목하고 반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우리 자신들과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오만함과 게으름을 극복하지 못하면 내년 대선이나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반성에서 시작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저희가 사실은 입장문을 만들 때 우리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만 한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어떻게 보면 386 선배님들에 관한 이야기들, 우리 당이 기득권 정당이 되었다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정직하게 뭔가 고백하려고 했었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들 생각과는. 또 오늘 민주당 초선 모임 이른바 가칭 더민초가 두 번째 모임 가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지난번 모임 때처럼 여러 가지 우리 당내의 혁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근데 오늘은 좀 우리 이 더 민초의 운영들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이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를 구성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잡고
뭐 이런 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뭐 앞으로 원내대표 후보들과 이 당 쇄신 방안을 같이 토론하는 자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 민심을 더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이 경청하는 어떤 실천의 계획들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이 구체적인 우리의 실천 방안들 우리가 어떻게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 논의의 틀, 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장 지금 원내대표 경선이 있잖아요. 네네. 뭐 지금 친문 대 비문의 대결이다. 뭐 윤호중 의원과 박안주 의원이 지금 출마를 한 상태인데요. 네네. 이른바 더민초에서 비공개 토론회를 갖는다고 알고 있어요. 더민초에서요. 네, 네네. 더민초에서요. 네. 두 이제 원내대표 경선 후보자들을 불러놓고 네.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물어볼 계획입니까? 뭐 제가 질문을 다 짜는 거는 아니니까. 근데 저희의 반성이나 여태까지 우리 초선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좀 공통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 일종의 이제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당을 운영하면서 이 구체적으로 이 초선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이 정책 문제에 특히 입법 과정에 좀 더 이 구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지금까지는 사실 본인의 상임위와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문제들이 아니면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반성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런 입법 과정에서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입법 과제들을 어떻게 이 당내 소통을 통해서 이끌어갈 것인가.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 민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아마 이 부분에 가장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도 지금 새롭게 선출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 새로운 당대표는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가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 네. 선거 참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이제 친문계를 겨냥한 얘기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는데 네. 새로운 당대표는 어떤 인물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뭐 우리 당의 반성에 대해서 저희가 뭐 입장문을 낸 것처럼 저희는 우리 당의 당력을 다 모아내고 우리 당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만 있으면 저는 우리 이 내년 대선에서도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승리를 한다는 건 그만큼 이 국민들께 저희가 할 수 있는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을 모아낼 수 있는 이 당이 분열로 가지 않고 이 당력을 정말 결집시켜서 이 제대로 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내의 충분한 소통과 이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이 걱정들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알겠습니다. 이번에 당대표는 그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초선 장철민 의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